오늘은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알고 있는 것 중 잘못 알려진 일제문화의 잔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 알려진 전통문화는 바로 장례문화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식을 치르죠. 빈소를 차리고 부고를 알리고 유가족은 완장을 차고 조문객들은 국화를 영정 앞에 두고 모두 조용하고 차분하게 예의를 차립니다. 고인은 염습이라고 해서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인 삼배수의를 입히는 염습이라는 걸 하는데요. 종교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장례 문화는 오래전부터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뜻하는 관혼상제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유교 사상 속에서 경건하게 지켜져 왔죠. 특히나 조선시대에는 부모의 3년상을 치를 정도로 장례를 중요시했는데 이때 3년상을 치르는 사람은 거친 삼배옷을 입게 됩니다. 얼마나 거칠었냐면 이것만 입으면 몸이 비쳐서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거칠었다고 해요. 이 삼배옷은 죄인의 옷을 만들 때 사용되던 직물이기 때문에 효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에 따라서 부모님을 여인 자식은 죄인이다 라는 의미로 삼배로 상복을 만들어 입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삼배옷이 죄인들만 입는 옷이었으면 고인에게 입히는 삼배수의는 어떤 게 다를까요? 정답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선시대에는 죄인을 상징하는 삼배수의를 꺼렸는데 삼배옷이 죄인의 상징이 된 건 신라시대 때쯤이라고 해요. 신라의 마지막인 경순왕이 나라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서 고려에 항복하기로 했으나 그의 아들 마의태자는 이 결정에 통곡을 하며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풀과 짚으로 만든 초막을 짓고 풀뿌리와 나무뿌리만 캐먹으면서 살았고 옷 역시 나라를 잃은 죄인이라 하여 서민들이 입던 거친 삼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삼배의 또 다른 이름이 마의였고 그의 마의태자라는 명칭 역시 그가 삼배옷을 입고 일생을 보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죄를 지었거나 상을 당했을 때는 삼배옷을 입고 참회하거나 상을 치르는 그런 풍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피난 중인 선조를 문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죄인이 된 성리학자 성호는 자신의 유서에 나는 군부에게 죄를 지었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죽는다. 수의는 삼배옷으로 하고 염은 삼배이불로 하며 띠풀로 관을 덮고 달구지로 실어다 장사하여 대략 흙으로만 덮도록 하라. 나의 뜻을 어김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한 기록이 1608년 4월 10일 광해군 일기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빈층의 경우는 오죽했으면 삼배랴 라는 표현이 구전될 정도로 서민들도 삼배수의는 등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삼배수의를 입지 않았다면 어떤 걸 입고 장례를 치렀을까요? 원래 조선시대의 수의는 평상시 입던 옷이나 살아있을 때 예복에 해당하는 옷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히나 상류층은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옷을 썼습니다. 꼭 상류층이 아니더라도 고인이 가지고 있던 옷 중에 가장 귀한 옷을 입혔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입은 옷, 임금님이 하사한 옷, 귀인에게 받은 옷, 관복 등 망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옷을 염의로 삼았던 겁니다. 따라서 시대별로 유행하는 옷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옷의 종류와 명칭, 형태는 모두 달랐으나 보통 민간에서도 비단 등으로 수의를 마련해서 부모님의 시신을 감싸는 걸 효라고 여겼습니다. 조선시대 의례 지침서인 국조 5례에 의해도 수의는 모두 비단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삼배수의가 전통적인 수의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때는 1934년 조선을 식민지배하던 조선 총독부가 건전한 장례라는 명분을 내세워 삼배수의를 의례 준칙에 담아서 공포했고 조선시대 내에서 본격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간 예상이 되죠? 바로 의례준칙을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37년에는 중일전쟁,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일본은 의례준칙을 통해서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자 했던 겁니다. 특히나 상제례의 정신을 약화시킴으로써 민족적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막고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가족묘를 없애고 공동묘지를 만들었으며 전통 의례의 내용이나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또한 삼배수의 외에도 남아있는 장례식의 일제잔재는 상주나 유족이 팔에 차는 완장, 그리고 가슴에 다는 리본 같은 게 있고, 원래 우리의 장례는 상여에 장식하는 화려한 종이꽃 이외에 상가에서는 생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정 앞에 헌화하는 국화도 사실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꽃이고, 이것 역시 일본에서 유입된 문화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장례 문화의 기본적인 틀은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미 이런 식으로 장례를 지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방식이 어떻게 되었든 고인을 잘 모시기 위한 마음은 같을 거고, 앞으로 이러한 삼배수의가 일제의 잔재라는 것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통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건 바로 술입니다. 전통주라고도 하죠. 우리나라 전통주들은 대체로 곡주이고 종류도 꽤 많아요. 소주, 막걸리, 청주, 동동주, 탁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큰 틀은 비슷한데 쌀과 물, 누룩으로 빚게 됩니다. 지방마다 술을 빚는 사람마다 비율이 다르거나 첨가하는 부재료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쌀, 물, 누룩으로 술을 만드는데, 맵쌀이든 찹쌀이든 쌀을 물에 불려서 찐 다음 고두밥을 만들고 여기에 누룩을 넣어 잘 섞습니다. 이것을 술밑이라고 부르는데, 이 술밑에 물을 부어서 상온에서 10일 정도 발효시키면 위에는 맑은 술과 밥알이 동동 뜨고 아래는 걸쭉하게 침전물이 가라앉는 상태가 돼요. 자, 여기서부터 술의 종류가 나뉩니다. 침전물인 술지개미가 들어있는 탁한 상태를 보통 크게 탁주라고 부르는데, 이 술지개미에 물을 섞어서 체에 걸러 탁하게 막 걸러서 먹는 술이 막걸리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막 걸은 술이라서 막걸리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어느 정도 맑지만 밥알이 둥둥 떠있는 부분을 건지면 동동주가 됩니다. 밥알이 동동 떠 있어서 동동주예요. 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의 가장 맨 윗부분, 맑은 부분 있죠? 이 맑은 부분에 용수라는 기구를 술독에 넣어서 여과한 뒤 100일 정도 숙성시키면 청주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청주를 소주꼬리라는 장치에 증류시켜서 만드는 게 전통 증류식 소주입니다. 소주라는 말 자체가 태워서 만든 술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소주를 전통술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소주는 몽골에서 건너온 술입니다. 원래 소주의 증류법은 중세 페르시아에서 발달되었다고 하는데, 아라비아에서 원나라와 만주를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요. 이 소주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시기는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몽골의 쿠빌라이 칸이 고려 충렬왕 때 일본 원정을 목적으로 진출하면서 함께 들어오게 됐는데, 당시 몽골의 주둔지였던 개성, 안동, 제주도 등에서 소주 제조법이 발달했고, 이 지역들은 지금도 소주로 유명한 곳들입니다. 원래 소주는 증류된 술이다 보니까 약 50도 정도 되는 엄청 독한 술이에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마시는 소주는 16도에서 19도 정도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도수 차이가 심할까요? 바로 우리가 마시는 술은 전통 증류식 소주가 아닌 희석식 소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희석식 소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에틸 알코올이에요. 기계 안에서 연속 증류해서 순도 높은 95% 에틸 알코올을 만들어내면 이게 술의 정수인 주정이 되는데, 이 주정을 물에 희석하고 감미 과정을 거쳐서 16%에서 25% 정도 되는 알코올을 만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즐겨 마시는 희석식 소주가 되는 겁니다. 이 희석식 소주가 소주의 대세로 자리 잡는 데에는 1960년대 초 발효된 양곡관리법 때문인데요. 식량도 부족한데 쌀로 술을 빚어 먹으니까 법으로 쌀로는 술을 빚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이때부터는 소주는 증류식 대신 값싼 고구마나 당밀, 타피오카 등을 원료로 해서 만든 주정을 희석한 희석식 소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술의 종류는 다양한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누룩인 밀누룩과 쌀로 빚어서 한 항아리에 나오는 가장 귀하고 맑은 술인 청주를 차례와 제사에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제사나 차례에는 청주가 사용되는데 이 청주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사를 지낸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청주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은 바로 정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청주는 정종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자, 과거로 돌아갑시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우리나라는 가정집에서 가양주라는 걸 만들었어요. 가양주는 말 그대로 집에서 담근 술을 가리킵니다. 가문에 따라서 빚는 방법이나 기술이 달랐고 지역성을 띤 토속주가 명주가 되기도 했고 이름 있는 집안에서 맛있는 술이 있다라는 뜻으로 명가 명주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어요. 사대부 집안이나 부유층에서는 손님의 출입이 빈번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술을 빚어서 손님의 접대와 제사, 차례 등의 행사에 사용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양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자 조세원이었고 이에 따라서 조선 총독부는 조직적으로 조선의 주류 문화를 뒤엎기 시작합니다. 일제조선 총독부는 수탈 기반 확보를 위해서 1916년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세법과 주세령을 발표했고 모든 주류를 약주, 탁주, 소주로 획일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가양주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세와 벌금 등을 부과해서 집에서 빚은 가양주는 판매하지도 가업으로 잊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자가양조가 금지되면서 집에서 술을 담그면 밀주업자가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가양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제례에 올리는 전통 고급 술인 청주의 이름을 빼앗으면서 일본의 청주를 현재 주세법상의 청주로 만들어서 아무리 조선에서 술을 맑게 만들어도 청주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문에 이때부터 거의 탁주와 약주는 조선주, 청주는 일본주로 분류가 됐는데 사실 조선의 청주와 일본의 청주는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만드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청주는 밀누룩을 사용해요. 이게 숙성되면 누런색을 띠게 되는데 밀누룩은 자연의 공기에서 다양한 곰팡이와 효모균을 얻기 때문에 여타 다른 누룩들보다 발효가 더 잘 되고 향기가 풍부하고 더 좋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 술은 쌀누룩으로 빚게 되는데 쌀이나 밀가루를 찐 뒤에 인위적으로 배양시킨 백국균이나 황국균을 번식시키는 방식입니다. 쌀누룩의 특징은 쌀을 사용했기 때문에 색깔이 투명하고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단일균이라서 맛이 일정하죠. 그리고 이 일본식 청주 중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바로 마사무네, 우리나라 말로 정종입니다. 일본식 고급 청주는 곧 정종이었고 아예 청주를 다른 말로 정종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청주를 정종이라고 부르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에는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다테 마사무네 덕분에 유명해졌다라는 설이에요. 다테 가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으로 쌀과 국화를 이용해서 빚은 국화주가 술맛이 좋기로 엄청 유명해서 사람들이 국정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1840년 효고현에서 한 주조장인이 술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불교 경전인 임제정종에서 따와서 정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자가 그렇고 일본어로는 세이슈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다테 마사무네 가문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한자도 완전히 다르지만 문제는 마사무네 쪽이 너무 유명하고 한자도 비슷한 데다 둘 다 마사무네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주조장인이 처음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세이슈가 아닌 마사무네로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정종입니다. 이후 정종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같은 사케를 주조하는 곳이 늘어났고 현재는 청주 하면 정종이 생각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일제시기 동안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변화되었는데 이것은 아직도 남아서 현행 주세법에도 청주 제조에 있어서 쌀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미만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토종 전통 밀누룩을 1% 미만으로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청주를 담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청주를 만드는 방식 그대로 청주를 담으면 청주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종 누룩을 사용하면 주세법상 청주가 아닌 약주로 구분이 됩니다. 아무리 약재를 넣지 않고 약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주로 표기되는 전통 청주로는 국순당, 예담이 있습니다. 짜잔! 사실 제가 여러분 원래 이런 광고는 꽤 신중하게 받고 있거든요. 저의 컨텐츠로 녹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그냥 100% 광고로 끝날 것인지에 따라서 제가 굉장히 광고를 좀 골라서 받고 있는데 이 국순당 쪽이랑 담당자님이 이 차례주에 엄청나게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전통주를 대하는 게 느껴졌고 저도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 전통주에 관련된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국순당 차례주 예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차례, 재래 전통주로서 값싼 주정이 들어가는 일본식 청주와는 달리 예법에 맞게 100% 전통 방식으로 밀누룩을 사용해서 빚은 순수 발효주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종 역시 일본식 청주가 아닌 약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사실 정종 청주로 표기된 술을 썼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사실 약주랑 청주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품이 출시된 이래로 유네스코 지정 인류 무형 문화유산 종묘제례에 지속적으로 제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가올 설과 제사 등에도 주정이 들어가는 일본식 청주가 아닌 전통 한국식 청주인 약주, 예담이 올라가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